자, 다음은 드디어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멤브레인을 이용한 담소화 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비판해야 할 대상의 기술이고 이 기술을 카펙스와 오펙스로 이겨내야 할 대상입니다. 적을 이기려면 적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삼투압이라는 건 다 아시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오스모틱 프레셔라고 하는데 이것의 정의가 뭐냐면 자연 현상적으로 워터나 특정 아이온만이 어떤 낮은 농도의 디솔브드 솔리드를 함유한 솔루션에서 그 농도가 높은 쪽으로 세마이 퍼미어블 반투과성의 막을 통해 흐르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드라이빙에 되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말로 하니까 좀 어려운데요. 개나 소로 하면 좀 쉬울 것 같네요. 농담입니다. 자, 여기를 만약에 소금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소금물에는 디솔브드 솔리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농도가 높은 용액이 소금물이 있겠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 농도가 낮은 깨끗한 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농도가 다른 용액을 사이를 멤브레인 반투과성 막으로 이렇게 막아 놓으면은 삼투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용액이 낮은 쪽에서 높은 곳으로 물 분자라든지 특정 아이온만 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두고 쓰고 있으면은 여기로 물 분자가 이동을 해가지고 요게 액면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이만큼이 높아지겠죠. 요 이동은 언제까지 하느냐? 여기의 농도와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여기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평형을 이룰 때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다 이동한 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의 스태틱 헤드가 증가를 했죠. 요거를 갖다가 삼투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요걸 갖다가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연적으로 현상은 깨끗한 물에서 소금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을 원한단 말이에요. 소금물에서 물만 더 깨끗한 쪽으로 더 뽑아내고 싶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즉 반대 방향으로 흐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 삼투압보다 더 큰 압력으로 밀어줘야지 이게 이렇게 방향이 흐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삼투라고 하는 거예요. 역삼투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27바가 보통 요 스탠다드 시 워터 같은 경우에는 요 삼투압이 27바라는 겁니다. 270m까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큰 압인 거죠. 자, 그럼 평균적으로 이 100 ppm mg per 리터의 토탈 디솔브드 솔리드 당 0.6에서 1.1 psi의 요 오스모틱 프레셔가 발생한다고 해요. 요 차이가 100 ppm의 차이가 있을 때 요 정도의 삼투압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스탠다드 C 워터에는 35,000 ppm의 토탈 디솔브드 솔리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오타인데요. 요 35 아닐게요. 그러면 35,000 ppm의 TDS를 이 삼투압으로 환산을 해 보면은 385 psi의 요 수두가 스태틱 헤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즉 27kg고 요거를 그 높이 단위로 나타내면 270m까지 높아진다는 거예요. 예? 이거 잘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요 높이가 270m까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삼투압을 이렇게 그냥 그대로 계속 두면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계산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데 그래서 요 삼투압만 봤을 때는 요 270m에 해당하는 압력을 두면은 여기로 삼투압을 통해서 물만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압력이 이렇게 높지 않네? 야 27바 정도면은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면은 이 플랜지로 따지면은 27바 정도면은 뭐 한 요 정도 온도로 봤을 때 300파운드 플랜지를 쓰면은 뭐 다 커버가 되겠네. 300파운드 플랜지면은 그렇게 뭐 비싼 건 아니니까. 그런데 나중에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 요 멤브레인에 걸리는 프레셔의 어떤 레지스턴스도 고려를 하면은 105kg라는 압력을 가해줘야지 우리가 이 흐름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 큰 압력이거든요. 105면은 거의 한 900파운드. 900파운드 정도는 돼야지 906
900파운드. 900파운드의 플랜지를 사용해야지 된다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맞아 들어가는 게 야,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기술이다. 너무 비싸고 카펙스가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척척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금 우리 멤버로는 이 100오바라는 프레셔를 만들 수도 없어요. 뭔가를 프로토타입을 만들려면은 100오바를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위험해 가지고 어떻게 실험할 수야 있겠습니까? 자, 이제 실제 많이 쓰이는 멤브레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간단하게 이 필트레이션 방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 데드 엔드, 엔드 플로우, 다이렉트 필트레이션 방법이고 또 하나는 크로스 플로우 필트레이션 방향의 멤브레인 적용 방식입니다. 자, 데드 엔드 방식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커피 내리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컨티뉴어스 프로세스가 아니라 배치 오퍼레이션이라는 거예요. 한번 꾹 눌러주고 나면 다시 바닷물을 채우고 다시 꾹 눌러줘야 하겠죠. 그래서 계속적인 공정이 요구되는 플랜트에서는 이런 방식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바닷물은 고여 있는 상태지만 굳이 그 바닷물의 흐름을 멤브레인에 빗대어 하자면 바닷물이 멤브레인 요 면에 직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럼 다음은 크로스 플로우 필트레이션에 대한 설명인데요. 보통 플랜트에서는 연속적인 공정의 방법인 이 크로스 플로우 필트레이션의 멤브레인 타입을 이용하게 됩니다. 크로스 플로우 필트레이션은 이 바닷물이 일단 고여있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흐르는데 이 멤브레인과 직각 방향, 요 직각 방향이 아니라 이 평행한 방향으로 흐르게 돼요. 평행하게 흐르면서 흐르지만 여기 압력 있잖아요. 여기 압력이 삼투압과 멤브레인, 요 멤브레인의 저항보다 큰 압력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아까 100오바라고 했죠. 100오바로 흐르기 때문에 요 바닷물에서 워터의 분자와 허용 가능한 이온만이 요 멤브레인 반대편으로 이렇게 퍼미에이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퍼미에이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속적인 공정의 크로스 플로우 필트레이션은 항상 두 개의 스트림이 존재하게 돼요. 하나는 퍼미에이트, 깨끗한 물이겠죠. 다른 하나는 컨센트레이트, 더 농축된 바닷물이겠죠. 그래서 컨센트레이트라고도 하고 리젝트라고도 하고 웨이스트라고도 하고 브라인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가스에서 멤브레인을 사용할 때는 많은 경우에 요거를 갖다가 레지듀라고 했는데요. 이 담소에서는 레지듀라고는 사용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문헌에서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보통은 컨센트레이트, 리젝트, 웨이스트, 브라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크로스 플로우 필트레이션의 장점은 배치 오퍼레이션에서는 이 찌꺼기가 이제 파울링이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이 이 멤브레인 위에 그대로 쌓이지만 계속적으로 흐르는 크로스 플로우 필트레이션에서는 이 파울링이나 스케일을 일으키는 것들이 이 레지듀로 이 컨센트레이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 방식보다는 파울링이 덜 생기기도 하고 또 이 흐름이 멤브레인의 방향과 평행하기 때문에 쉬어 포스가 생기게 되고 서피스를 이제 클린하게 좀 문지르면서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멤브레인으로 너무 적은 유량이 흘러가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의 이 플로우 레이시 흘러가 줘야지 여기에 쌓일 수 있는 어떤 찌꺼기, 파울링 성분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니멈 플로우 리퀄먼트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요 shear force가 요거를 그 파울링을 완전히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주는데 완벽한 솔루션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흐름만으로 100% 파울링을 막을 수도 없고 깨끗하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파울링을 제거해주는 메인터넌스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명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왜 플로우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냐면은 멤브레인의 컨피그레이션에 따라서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크로스 플로우 방식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앞으로 제가 각 컨피그레이션마다 멤브레인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를 이해하시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모듈러라이즈드 멤브레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같은 공간이면 멤브레인과 바닷물이 만나는 면적이 크면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겠죠. 이런 개념을 베이스로 해요. 일단 인더스트리에서는 멤브레인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냥 얇은 막 그대로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모듈러라이즈드 된 형태의 멤브레인 팩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걸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있고 거기서 사다가 EPC에서 조립을 하게 되는 거겠죠. 자, 모듈러라이즈드 멤브레인 팩이 뭐냐면은 많은 장수의 멤브레인을 상대적으로 작은 볼륨의 어떤 용기에 패킹해서 이동도 쉽고 설치도 쉽게 하기 위한 멤브레인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볼륨의 팩 안에 많은 수의 멤브레인이 들어가 있다면 그 멤브레인 팩은 당연히 높은 캐파시티를 갖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플랜트가 커질 필요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크게 이 RO 멤브레인 모듈의 타입에 4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플레이트 앤 프레임 모듈, 튜블라 모듈, 스파이럴 운드 모듈, 그리고 할로우 파인 파이버 모듈, 이렇게 4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라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플레이트 앤 프레임 모듈부터 살펴보면요. 그래서 구조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요게 멤브레인입니다. 요게 멤브레인이고 요게 플레이트예요. 서포트 플레이트. 스틸로 된 뭐 플레이트겠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플레이트 앤 프레임 모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시워터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요렇게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해요. 진행을 한다는 건 뭐예요? 크로스 플로우 필트레이션 방식이라는 거겠죠. 그 상태에서 요게 멤브레인인데 멤브레인으로 이렇게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스며들어서 퍼미에이트는 어떻게 돼요? 여기 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기로 퍼미에이트가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 예? 요 바닷물은 계속 진행을 하겠죠. 크로스 필트레이션이니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기서 퍼미에이트 대가 스며들어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 나중에 농축이 된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연결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반대편에서 연결이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겉 모양은 이렇게 플레이트 앤 프레임 히트 익스체인저처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널리 쓰이는 타입은 아닌데 바닷물에 서스펜디드 솔리드가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녹지 않는 솔리드가 많은 경우에 좋다라고 해요. 왜냐면 구조가 평평하게 돼 있어서 청소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이에요. 수월하다는 것도 다른 멤브레인에 비해 그나마 손으로 청소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지, 막상 이 플레이트를 다 꺼내서 씻으려고 하면 그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 모듈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 이게 딱 봐도 플레이트가 많이 들어가죠. 이 철 성분이 많이 들어가죠. 그 얘기는 무겁고 볼륨이 더 커져서 모듈이 다른 타입의 모듈에 비해 비싸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플로우에서 이 정체되는 구간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찌꺼기가 더 많이 쌓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튜블라 타입의 모듈인데요. 구조는 이 쉘앤 튜브 타입의 열교환기와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멤브레인이 이 튜브 모양을, 멤브레인이 튜브 모양을 하고 있고, 튜브 안으로 이렇게 바닷물이 튜브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크로스 플로우 되면서 멤브레인과 이 플로우가 평행하게 흐르면서 쉘 사이드로 이 퍼메이트가 스며 나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여러 어드밴스드 타입이 있겠지만 컨벤셔널한 구조는 튜브가 이렇게 구멍이 뚫린 스틸 튜브 안에 mem브레인이 말려가 들어가 있고, 그 튜브가, 이 쇠 튜브가 이 멤브레인을 잡아주는 서포트 역할을 해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이 쇠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체적으로 멤브레인이 이 쇠가 없이 튜브 상태로 멤브레인이 이렇게 제작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쉘 사이드로 이 퍼미에이션이 나오게 된다. 이 튜브 사이드로 바닷물이 들어가면은 요 멤브레인을 통해서 쉘 사이드로 나와서 쉘 사이드로 나온 그 증류수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구조의 어떤 멤브레인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 거는 문헌에 있는 거는 컨벤셔널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온 거니까요.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딱 봐도 단위 볼륨당 멤브레인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고요. 보통 이런 타입은 푸드 인더스트리에서 쓰이는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튜브 안으로 요 튜브 안으로 스폰지 볼 있잖아요. 요런 스폰지 볼이라든지 어떤 쇠 볼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넣어 가지고
클린하기 좋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통상 이런 타입은 플레이트 앤 프레임 타입처럼 피드 안에 이 소금물 안에 서스펜디드 솔리드, 녹지 않는 솔리드가 많은 경우에 이용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매일 청소를 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크로스 플로우 있잖아요. 요 플로우에 유속이 느리면 더 빨리 요 튜브 안에 파울링이 생기기 때문에 최소 크로스 플로우 레이트가 있는데 그게 레이트가 좀 더 높다라는 단점도 있겠습니다. 즉 턴다운을 많이 못한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러한 타입은 RO를 위한 타입이기보다는 더 큰 분자체를 걸러내기 위한 마이크로 필트레이션이라든지 울트라 필트레이션에 쓰이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UF 울트라 필트레이션 멤브레인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RO는 아닙니다. 어떤 소금물에서 소금을 제거하는 이 역삼투압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뭔가를 필트레이션 해주는 그러한 역할로 사용되는 타입의 모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파이럴 운드 멤브레인 모듈인데요. 우리 스파이럴 운드 게스켓도 있죠. 말 그대로 이 나선형으로 생긴 모듈이라는 뜻이고요.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은 자, 요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게 멤브레인입니다. 멤브레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길다랗게 빨간색이 멤브레인이고, 멤브레인 요 사이, 그러니까 멤브레인의 두 개의 사이에 퍼미에이트 스페이서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퍼미에이트 스페이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요게 한 세트가 되는 겁니다. 요 멤브레인 여기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 멤브레인 두 개와 그 사이에 퍼미에이트 스페이서라는 게 한 세트가 돼 가지고 요거를 멤브레인 리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멤브레인 리프 또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 피드 스페이서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요. 요거는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이렇게 얇은 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요렇게 소용도료로 둘둘둘 말면은 어떻게 되냐? 둘둘둘 말면은 요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색칠한 것이 멤브레인인 거고요. 그래서 피드 워터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딱 보기에는 피드 워터가 어떻게 여기 사이를 지나가지라고 하는데, 아까 보면은 피드 스페이서가 있었죠. 요 빗금친 부분이 틈이 스페이서예요. 그래서 피드 워터가 요 사이사이에 피드 스페이서를 통해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흐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멤브레인과 평행한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흐르면서 압력이 충분하게 있겠죠. 이 삼투압을 이겨낼 수 있는 역삼투압이 있겠죠. 그래서 이 멤브레인을 거쳐 가지고 물 성분만 퍼미에이트가 되는 겁니다. 퍼미에이트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퍼미에이트 플로우 투월드 컬렉션 튜브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즉 여기서 설명을 다시 드리면 요거를 통해 가지고 피드 씨 워터가 지나가게 되는 거고, 여기서 퍼메이션이 돼 가지고 요걸 타고 요 튜브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사이로 바닷물이 흐르겠죠. 바닷물이 흐르면서 여기로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여기로 스며들고 여기로 스며들면은 여기서 모여진 물 성분만 요렇게 따라서 요 튜브 안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튜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송송 뚫려 있죠. 그래서 여기 사이로 요 바닷물만 퍼메이트만 요 튜브로 나오게 되고, 나머지 이제 찌꺼기들이라든지 농도가 높아진 브라인 같은 경우는 그대로 크로스 플로우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프로세스 메커니즘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 스파이럴 운드 모듈은 요즘 RO 프로세스에 가장 많이 쓰이는 타입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패킹 덴시티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즉 같은 볼륨이면은 그 처리 용량이 크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피드 스페이스 있잖아요. 요 피드 스페이스의 두께의 크기에 따라서 허용 가능한 솔리드의 크기가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이 갭이 더 크면은 큰 솔리들도 요 사이로 지나갈 수 있겠죠. 이 스페이스의 두께가 얇다라고 하면은 지나갈 수 있는 솔리드의 크기도 더 작겠죠. 그만큼 파울링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처리 과정이 잘 돼야지 파울링이 많이 안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할로우 파이버 멤브레인 모듈인데요. 영어 해석 그대로 인조 섬유, 파이버가 어떤 섬유죠. 인조 섬유 형태의 멤브레인을 이용한 모듈인데요. 할로우라는 거는 영어로 이제 구멍이 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할로우 파이버 멤브레인 하면은
매우 작은 사이즈의 튜브처럼 생긴 형태의 멤브레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 튜브라는 건 가운데에 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살펴보면은 일단 할로우 파이버 멤브레인은 보통 그 지름이 굉장히 작습니다. 예, 보통 85 마이크론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겉 표면이 이 표면이 굉장히 얇은 어떤 멤브레인 스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거 안에가 이제 파이버 인공 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요 멤브레인 스킨이 요 인공 섬유를 감싸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인공 섬유에는 구멍이 송송송 뚫려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시워터라고 하면은 시워터에서 이 멤브레인 스킨을 거쳐가지고 이 안으로 스며들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인조 섬유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튜브 바깥쪽으로 크로스 플로우가 흐르게 되는 거고, 바닷물이 흐르게 되는 거고, 바닷물에서 요 안쪽으로 요 스킨 있죠, 멤브레인 스킨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요 인조 파이버 섬유를 통해 가지고 요 안쪽으로 깨끗한 물만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따로 퍼메이트를 뽑아 내게 되는 거겠죠. 자, 간략하게 이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큰 튜브로 보이지만 아닙니다. 되게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림으로 좀 크게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제작을 어떻게 하냐면, 컨벤셔널 타입은 뭐 다른 방식이 있겠지만, 컨벤셔널한 기술은 요거를 요 튜브를 반으로 접습니다. 반으로 접어서 여기를 에폭시로 고정을 시켜요.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여기 구멍이 뽕뽕 뚫린 부분을 이렇게 모읍니다. 이쪽 한쪽 방향으로 모아서 요것도 이제 에폭시 같은 거 있잖아요. 에폭시로 이 약간 뭐라고 하죠? 우리 그 실리콘 같은 거 쭉 싸가지고 굳게 시키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밀봉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멍만 송송송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피드 워터를, 그 바닷물을 여기다가 집어 넣습니다. 집어 넣으면은 요 튜브 바깥에서 여기 흐르게 되겠죠. 흐르다가 압력이 가해지면 요 멤브레인을 통해서, 요 할로우 파이버 멤브레인을 통해서 물 성분만 나오고, 물 성분이 나온 거는 이쪽으로 퍼메이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찌꺼기 성분, 그리고 컨센트레이트드 농도가 높아진 것은 요 아웃렛으로 나오게 되는 구조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보면은 요거를 보면은 요 튜브를 기준으로 해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흐름이 생기죠. 그래서 아웃사이드 인이에요. 우리 보통 플랜트에서는 이러한 플로우, 뭐 튜브라든지 필터를 두고 아웃사이드 인 플로우다, 인사이드 아웃 플로우다 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면 이 튜브 안에서 바깥으로 나온다 라고 하면 이러한 플로우 방향을 인사이드 아웃 플로우라고 말을 해요. 칭해요. 그리고 만약에 바깥에서 이 튜브 안쪽으로 들어간다, 필터 안쪽으로 들어간다, 요거는 아웃사이드 인 플로우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아웃사이드 인 플로우의 좋은 점은 상대적으로 반대 방향의 인사이드 아웃 플로우의 흐름보다 파이버 있죠, 파이버가 견뎌야 할 강도에 있어서 더 작은 강도 내구성을 요하기 때문에 좋다라는 거예요. 즉, 프레셔 드랍이 이 아웃사이드 인인 게 인사이드 아웃 플로우보다 더 적게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제작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닥이 작은 볼륨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캐파시티 대비 싼 편이고요. 그 대신 클리닝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이 튜브 하나하나 이거를 씻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상당히 전처리, 이 프리 트리트먼트가 잘 된 깨끗한 바닷물만 허용이 가능한 편이고요. 개인적으로 가스 쪽에서 멤브레인을 설계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거의 다가 이 할로우 파이버 멤브레인을 적용했었습니다. 저는 할로우 파이버 멤브레인이 가스 쪽에서는 거의 대세인 테크놀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아니면 아니라고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모듈러라이즈드 된 멤브레인 패킹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이 패킹 덴서티는 높아진다라는 거죠. 패킹 덴서티가 높아진다는 건 뭐예요? 같은 어떤 작은 면적 안에 많은 멤브레인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는 캐파시티가 높다라는 거예요. 즉 싸다라는 거죠. 저렴하다라는 거죠. 저렴한 대신 어때요? 그 파울링이 제일 많이 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공간에 되게 많은 어떤 멤브레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울링이 많이 낄 수 있다. 그리고 클리닝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스파이럴 운드라든지 할로우 파이버는
쉽지 않아요. 그 대신 그 갭이 큰 거, 이 플레이트 앤 프레임 타입이라든지 튜블라 타입은 클리닝하기가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코스트가 중요하죠. 코스트가 이 플레이트 앤 프레임은 하이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안에 뭐 철 구조물 플레이트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비싸고 무거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스파이럴 운드가 그나마 마더레이트 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담수화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요 두 가지 타입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 요 덴시티가 높고 뭐 그 클리닝 하기가 힘들지만은, 물론 이렇게 클리닝 잘 안 될 경우에는 새로 사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겠죠. 하여튼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대략적인 특징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멤브레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깨끗한 솔리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처리에 대한 프리 트리트먼트 그리고 포스트 트리트먼트에 대한 프로세스도 설명을 드릴 건데, 요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요거에 대한 카펙스, 오펙스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저는 요거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해서 비판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